오늘 아침은요, 이제 최근에 아이들 책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우리 부모님들 책을 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요, 네.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교육은 독서다라는 책입니다. 네, 출판사 더 메이커의 책이고요. 창의 융합 교육 시리즈 세 번째 이야기로 융합형 인재와 독서 혁명이라는 주제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 굉장히 저는 제목부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책을 고를 때 책 제목이에요. 네, 책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책 제목과 함께 그 다음 내용을 보죠. 네, 내용을 보고 이제 고르게 되는데요. 네, 교육청 6대 핵심 역량이 국어 공부를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럼요. 네. 우리 도반장 맘사 TV가 여러분께 함께하는 덕목 중에 제가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 그러죠. 자존감이 높은 친구가 되려면, 자존감이 높은 부모가 되려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많아야 된다. 아는 게 많아야지만 우리가 자신감이 높아지고요. 아이들에게 그만큼 잘 인도해 줄 수 있죠. 네, 사실 우리들의 발전은 아이들과 관련이 많잖아요, 어머님들. 그쵸? 그래서 수업과 독서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도반장의 맘스타 TV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네. 자, 이 책의 제목이 사실 마음에 들었던 이유,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단순히 독서단은 아니에요. 최고의 교육은 독서단인데 어떤 인공지능 시대. 네. 자, 이 책 안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독서는 항상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면서 독서를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 알려주는 것은요, 바로 시대에 맞는 독서의 중요성과 독서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딱 보면요, 첫 번째, 이 책을 지으신 조미상 저자님께서는 다른 책과 달리 들어가며라는 내용 안에 중요한 부분들을 밑줄을 그어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부모의 남다른 교육열이 과연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열정으로 이어지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을까요? 라고 먼저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별나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과 교육법이 그들이 살았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전히 유효할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이 화두에서 바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배워오고 우리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교육은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암기입니다. 네. 암기를 잘하는 친구가 당연히 시험도 잘 보고요. 그리고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떨까요? 문제는요, 아직도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암기가 필요한 시기이면서 또 우리 친구들, 저의 아이가 자라서 제 나이대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뒤에는 암기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것이 AI와 인공지능이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일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바로 이런 하두를 던집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그렇다면 남다르게 사고하고 상상하며 협력하고 소통하는 힘, 타당성을 따지는 비판적 사고와 기존의 것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로 재창조해내는 창조성과 같은 인간 고유의 역량은 무엇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바로 저자분께서는 독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이 점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독서라는 것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적 사고를 토대로 해서 글로 적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사고가 아닌 내가 겪어야지만 알 수 있는 사고를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 습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기계와 다른 점은 바로 창의성이라고 생각해요. 창조성과 창의성. 네. 그래서
많이 경험할수록 창의적으로 무엇인가 새로운 콘텐츠를 융합해서 만들 수 있는 재주가 기계와 달리 인간에게는 있다는 거죠. 기계는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더라, 지금 무엇을 원하더라는 것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인간은 바로 넥스트, 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이면서 좀 더 창의적인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재주는 바로 실패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실패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해놓은 책을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간접 습득하고 그것을 다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넥스트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이 책이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책은 이렇게 생각하고 구성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네. 1장에서는 우선 변화된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된 세상의 경쟁력인 독서의 의미를 해보자 라고 하시네요. 자, 2장에서는 독서도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없음을 이해하고 독서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준비물이란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서라는 것이 우리가 책만 펼치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독서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에 필요한 부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장르별로 독서의 목표와 방법이 다름을 알고 장르별 독서 코칭을 해야 함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소설, 주로 비소설이라면 사람들이 살아온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 소설, 공상과학, SF, 연애, 각 장르에마다 우리가 음미해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방법들은 각각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4장, 독서에서의 재미를 배가시키는 다양한 독서의 기술. 그리고 5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아이로 거듭날 방법은 독서뿐이며 평생 독서가가 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국유 운동에 파트너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독서에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이 책 속에서는 단순히 독서가 그냥 읽으면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자분께서는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공부하는 기계가 등장했다. 그 누가 이 기계만큼 근면하고 성실할 수 있을까? 바로 요즘 시대죠. 우리 AI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 아마존 아시죠, 여러분? 2018년 세계 최고의 부자의 18번이나 1위를 올랐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를 제치고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전 세계 1위로 뽑혔다라고 합니다. 네. 전 세계 1위로 뽑혔다고 해요. 자, 이 책에서는요, 바로 이 기계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바로 2018년 전 세계 부호 1위가 된 아마존. 네. 최근에는 그 와이프와 이혼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제공했는데,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그 돈을 사회에 환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해갖고 또 전 세계 이슈가 됐었고, 그런 행동에 바로 또 지지한다라고 전 남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바로 아마존의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정말 남다른 사고를 가진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이 아마존은 실은 정말 끝도 없는 물주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끝도 없는 물주 창고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기계가 시스템적으로 물건을 분류하고요, 찾아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어느 물건이 어디에 주문이 들어왔을 때 있는지를 몰라서 찾아 헤매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씌워주지 않으면 아프기도 하게 되죠.
근데 기계라는 녀석은 어떤가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죠. 예. 머릿속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가서 그 물건을 찾고 또 하루 24시간 일을 해도 고장이란 부분만 나지 않는다라면, 네, 근무 이외의 시간 정비만 해준다라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문제 이 정비라는 부분도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로봇이 로봇을 정비해주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요. 현재 로봇 호텔리어가 서비스를 하는 세상. 그래서 최근 일본에는 세계 최초로 로봇이 근무하는 호텔이 생겼다고 합니다. 로봇 프론트에는 공룡 로봇이 3개 국어에서 5개 국어까지 구사하며 손님들의 체크인을 도와준다고 하고요. 또 청소 로봇은 호텔 구석구석의 청결을 책임지고요. 그 다음에 호텔 라운지 아름다운 수족관안을 로봇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다고 합니다. 객실 안에는 인공지능형 사물이 말만 하면 저절로 불을 켜주고 TV를 조정해주고 또 객실에 필요한 것을 프론트에 주문하면 1분 안에 로봇이 친절하게 인사를 하며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자, 여러분, 로봇이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요? 네.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 알파고와 왓슨. 네. 여러분 아시죠?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하고, 네, 한 번 딱 이겼죠.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마치 자동차와 내가 도로 위에서 경주하는 기분이었다. 야, 도로 위에서 여러분 자동차가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은 우린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네. 엄청난 장애물이 있다라면 우리가 건너가고 자동차는 그것을 뭐 이러면 부수고 간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이 인공지능과의 싸움은 절망적인 느낌이 들 수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가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수를 통해서 인공지능에게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당혹스럽겠고 또 한 번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겠죠. 그것은 인간에게 희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딥러닝 시스템. 빅데이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란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 있죠, 여러분. 카드. 네. 카드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카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 시간에 같은 현대카드라도 어디 가서 결제를 어떻게 했느냐를 나이대와 성별, 사는 지역에 따라 분류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고객은 주로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구나 라고 해갖고요. 고객의 원하는 것을 더 정확하게 맞추어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경우를 통해서 이렇게 암으로 발전했고 암으로 발전한 케이스들이 항암이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났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했을 때 더 생존율이 높더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도 굉장히 곽강받을 수 있는 직업인데 이 빅데이터 분석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경제학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대학교를 경제학과로 간다라면 또 대학원을요 경제학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 했지만 의학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법학의대라든지 의대를 가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법학대나 또 그러면서 또 박사학위는요 우리가 이게 또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분석과 관련되는 물리라든지 이런 과를 가서 전체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주어진 수집된 데이터가 맞게 분석이 됐는지 이거를 창조적으로 다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가는 굉장히 유망한 직종입니다만은 그만큼 공부를 많이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직업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또 도전했을 때 끝까지만 달려간다라면 굉장히 유용한 직업이 될 수도 있는 미래의 군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왓슨은 매일 새롭게 쏟아지는 수백 편의 의학 논문을 스스로 공부하여 환자 앞에 나타난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떻게 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이루어져 있죠. 네. 자, 인간은 기계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계와 경쟁해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지능형 기계와 경쟁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정답을 얼마나 빨리 찾을 수 있는가에 열을 올리는 우리 교육은 마치 속도와 정확성을 길러 온 로봇과 경쟁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봇에게 결코 인간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만 있을까? 그렇진 않아요. 작가분께서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정보보다 스토리텔링을 원하는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네. 정보 수집은 이제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기계들의 몫이 되었고요. 인간은 그 정보를 잘 분석해서 스토리텔링, 네. 창조적인 것 중에 스토리텔링이 인간의 새로운 직업으로서 각광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다운님, 창의적인 사고력만이 로봇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다고 사람들이 창의적이라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창의적이라는 이런 것과 같죠. 자, 우리가 미국에서 연필을 만들었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에서는 이 연필 위에 지우개를 하나 달았어요. 바로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죠. 빅데이터에서 데이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면서 연필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지우개를 딱 가지고 다니려고 하니까 너무 지우려고 불편해 하더라는 얘기들이 많더라라는 것을 나왔다라면 이제 그런 정보는 우리가 얻기 이제 쉬워졌다는 거죠. 예전엔 이 정보가 권력자들이라든지 정보기관에서 독점을 했다라면 이제는 정보는 넘치고 넘친다는 거예요.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스토리텔링 하느냐는 거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우리가 뭐 글을 잘 쓴다, 이야기거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편의성을 가지고 가는 거, 사람이 생활에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기 지우개를 하나 달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쓰고 지우고.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틀을 깨는 방법도 있고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변형할 수도 있는 방법이죠. 네. 저자분은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정보를 연결하여 자신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고 그것을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세상과 공유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스토리를 다루는 단계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세상은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컴퓨터가 발달할수록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구현해내는 인간의 능력을 더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대의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독서가 답이라고 얘기한 주된 이유인 거죠. 독서를 통해서 주어진 정보를 한번 해석한 거죠. 독서란 것은 주어진 정보를 저자가 해석한 거예요. 그 해석한 거를 가지고 다시 좀 더 살을 붙이고 유용성 있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또 분석하면서 업그레이드 하는 거. 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저자분은 하게 되었을까요? 이 책은 정말 체계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여러분, 학교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러분은 아시나요? 사실 저도 초등학교부터 뭐 요즘은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오랜 시간 학습을 학교에서 합니다만은 정작 이 학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탄생의 이유,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야 되니까 가고 보내야 되니까 보냈겠죠. 아시는 분 계신가요? 학교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학교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인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은, 네, 지금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계신가요? 5, 4, 3, 2, 1.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네. 바로 이 학교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바로, 당시에 후진국이었던 프러시아, 예, 예전에는 프로이센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수현님. 노동 착취를 위해서 만들어졌었어요. 우와, 빙고. 우리 수현님 방송 끝나고 저한테 메일로 개인정보 보내주시면요. 네. 코리아맘스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메일 주시면 제가 수현님께 선물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에 러시아였죠. 프로이센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고자 군사력과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든 기관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군인과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자를 양산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죠. 그러니까 정말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군인으로 만들고 노동자로 만들어서 활용하기 위해서 이 학교라는 게 생겼었고요. 이것이 바로 세계 대전을 통해서 바로 영국에 넘어갔고요. 미국에 넘어가고 그게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포장이 되면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하에 이제 들어와서 바로 이 학교라는 것이 생기게 됐죠. 그래서 처음 생겼던 이유 자체가 주입식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약간의 모양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주입식 교육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21세기의 교육까지는 가능하지만 이제 22세기로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암기라는 주입식은 누가 대체한다? 바로 기계가 모두 대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된 기계와 암기력을 가지고 싸워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 연대 나왔다, 고대 나왔다, 뭐 성균관대 나왔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이제 없는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완전히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거기 학교에 모여있는 인재들의 인프라가, 그러니까 사고를 좀 더 고차원으로 할 수 있는 기초가 갖춰져 있는 친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소통하는 것 자체는, 세 번째, 사람을 만나서 소통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런 명문학교에 가는 게 여전히 나쁠 것은 없다라는 거죠. 단,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암기 기기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는 시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지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부모도 불안하고요, 아이도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과도기 때 준비를 잘못하면 진입했을 때는 내 자리가 없다는 거, 이미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또 성장을 더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창의 융합교육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주제로, 창의 융합교육 요즘 참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네. 창의 융합교육은 진화된 세상과 맞물려 변화된 새 교육 키워드예요. 그러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라면 적극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자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창의 융합교육에 대해서는 세 가지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면 됩니다. 첫째가 연결성입니다. 앞서의 정보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용성입니다. 기계가 스스로 공부하고 있어요. 게다가 네이버, 구글, 위키피디아의 정보를 무차별하게 쏟아내고 있죠. 이런 마당에 지필시험을 보기 위해 이론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리고 앞으로 실용성이 곧 경쟁력입니다. 네. 세 번째는 창조성입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연결성과 실용성을 토대로 한 창조적인 사고,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거죠. 창의 융합교육의 실제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연결해서 실용적으로 새로움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인간의 역량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의 창의 융합교육에서는 연결성, 실용성, 창조성이라는 세 가지 본질을 바탕으로 협업과 소통과 공감, 비판적인 사고력, 창의성의 네 가지 역량 양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험학습이라든지 학습에 있어서 협업,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소통, 그러니까 협업을 하려면 뭐가 뒤따라야 되나요, 여러분?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소통할 때는 뭐를 해야 되죠? 저희 모태가 된 초도만 카페는 소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떤 비판적인 사고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판적인 사고를 그냥 사고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선까지 하는 것과 비판적인 사고에서 인신공격이라든지 또는 이 비판적 사고가 맞다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로 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서로가 공유해야 될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기분이 상하고 마찰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내게 자꾸 비판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 라고 하면 나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네,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반박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내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표방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를 해주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점이지만 그것을 두 번, 세 번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받아들이는 것은 또 상대방의 몫이기 때문에 강요에 대한 권한은 내게 없다는 거죠. 이 점만 지켜준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술, 논술, 구술 뿐입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 정답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제는 부모에게서, 교사에게서, 상사에게서 정해진 답을 구하기보다는 각자의 방법으로 그리고 서로의 협조하며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부모로 입장, 그 다음 선생님으로 입장 를 통해서 이것은 A 1 플러스 1은 2다 왜요가 아니라 예전에는 1 플러스 1은 2였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1 플러스 1이 1.8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1.8이 된다면 너는 어떤 근거에서 1.8이 될 수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볼래? 라고 던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이제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저는 뭐 개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자, 사과 1개와 사과 1개가 있으니까 사과 2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사과 1개와 1개가 합쳤는데 1.8개가 될 수 있다. 왜? 이 사과의 한쪽이 썩어서 먹을 수 없어요. 사과가 온전하지 않는 것. 그 부분만큼 도려내야 되는 거니까 그게 0.2다. 마이너스란 개념이죠. 그래서 이 사과 2개는 1.8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왜냐? 온전하게 먹는다는 개념에서는 사과가 온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썩은 부분은 결국 마이너스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수치화된 부분으로, 프로그램화된 부분으로 말이죠. 근데 사람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 2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통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고, 그러니까 얼토당토 정말 이건 맞지 않아가 아니라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업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가 융합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식의 접근, 교육에 있어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단순히 일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볼까요? 엄마는 퍼스트 멘토, 최고의 독서 파트너이다. 인간은 생각보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태어난 지 얼마 있어 걸어 다니지만 인간은 아장아장 긋기까지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립니다. 게다가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활해야 하는 기간도 그 어떤 동물보다 깁니다. 그 기간을 잘 보내야 비로소 사회에서 한 사람의 몫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가치관과 정체성, 외적, 내적 역량, 정서 발달 등을 잘 준비해야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독서가로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와 함께 책을 읽는 것으로 아이의 독서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독서가 부단 엄마의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수많은 책들에 보면은 엄마가 독서를 같이 주도해줘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저는 선입견이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근데 작가님께서 선입견을 가지고 이 책을 쓰시지는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작가님께서 엄마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서 엄마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가 더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이에게 좀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전달되는 표현력이 더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아버지들이 좀 더 육아보다 직장 생활에 치우치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엄마가 해줘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엄마가 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집에서 독서를 제가 해주고 있죠. 네.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과 방송을 하는 것도 제겐 일이고요. 카페를 관리하는 것도 일이고, 카페를 통해서 미술대회 및 각종 진행과 운영을 해가는 것도 저의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도 저에겐 일입니다. 네. 근데 그런 제가 일을 하면서 독서만큼은 아이에게 직접 해줘요. 그래서 아빠의 육성으로 독서를 해줄 때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아빠가 더 아이에게 전달력이 좋다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아버님들이 힘드시지만 적어도 주무시기 전에 15분 정도 독서를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게 자신 없다라면 토요일날 쉬시고요. 일요일날 하루만이라도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주는 시간 또는 책을 같이 읽는 시간을 아빠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 생각을 그렇게 조금 덧붙이고 싶습니다. 책 읽는 내의 저자 메리언 올프는 독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생후 5세 이전까지 부모의 책 읽어주기가 그 이후의 독서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세상에서 독서를 경쟁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단순한 줄거리 읽기로는 부족합니다. 2015년 개정 교육의 세부 실천 사항 중 하나는 초, 중고 시기의 매 학기 한 권의 책 읽기입니다. 이것은 양적 독서보다 질적 독서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연 나가서도 여러분께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기보다는 또박또박 소리 내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다. 저는 어젯밤에 약 2시간가량 오늘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사전에 제가 이 방에서 그렇게 소리내어 책을 읽었어요. 네. 제가 실천하고 있다는 거죠. 소리내어 천천히 읽을수록 음미할 수가 있고요.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자신감 있게 여러분께 책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이 읽어가는 개념이지만요. 생각을 이렇게 투여를 하려면 책을 먼저 읽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독서는 지시와 강요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티칭일까요? 아닐까요? 네, 티칭이 아닙니다. 책을 매개체로 아예 잠재된 생각을 이끌어주는 코칭입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상호작용하며 생각을 확장해주는 역할을 엄마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역할을 나누자라면 책을 아이와 함께 읽는 것은 아버지가 해주시되 그 책을 엄마가 먼저 다 읽으시고요. 아이가 아버지와 책 읽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책을 가지고 주제로 대화를 해보면 어떨까. 물론 이 대화에는 아이가 스스로 해보자라는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하시고 내가 엄마가 읽었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의 생각도 좀 듣고 싶어. 그럼 아이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표정을 더 웃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이야, 기발한 생각이다. 그렇게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어야 엄마 앞에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조차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는데 내가 세상에 나갔을 때 누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겠느냐 라고 무언의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인공지능 시대 최고의 교육은 독서다. 네, 여러분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